143페이지에 11번. 자, 환급 및 조기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리겠어. 동그라미 1번에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기한별로 해당 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가로 열고 조기환급 제외. 조기환급 제외니까 일반 환급이고, 일반 환급이면 환급 단위가 1개월, 3개월, 6개월 중에 6개월 만이에요. 그래서 6개월 단위로 환급을 하는 것이다. 맞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결정 경쟁에 의해서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 자, 앞에 환급은 신고에 의한 환급인 것이고, 밑에는 과세관청의 계산에 의한 환급이고, 이때는 바로예요, 한참 있다가요. 바로. 그래서 지체 없이 환급하는 것이다. 맞고. 세 번째, 사업자가 사업설비, 이때 사업설비는 감가상각자산을 의미한 걸 했었죠. 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하는 경우에 그때 조기환급 대상이 되죠. 그때 조기환급은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한해 받을 수 있다라는 표현은 아까 우리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하는 경우, 그때 이제 그 사업설비가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에 한정해서만 돌입할 수 있다로 해석해 주세요. 출제하신 분이 표현이 조금 애매하죠. 감가상각자산에 한해서만 환급할 수 있다 해서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그 자체만 돌입한다, 그 표현은 아닌 것이고, 이렇게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면 전체 매출세액에서 전체 매입세액 뺀 게 돌입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조기환급은 사업설비가 꼭 감가상각자산에 한해서 한한 취득의 경우에 한해서만 조기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네 번째, 조기환급세액은 영세율 적용분 매입세액, 시설투자분 매입세액, 국내공급분 매입세액 구분하지 않고 사업장별로 모든 매출세액에서 모든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한 것이니까 틀렸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조기 환급 신고를 한 부분은 예정 신고나 확정 신고할 때 제한다. 맞죠? 이미 신고했으니까. 또한 조기 환급 신고서에 있어가지고 매출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한 것은 예정 신고, 확정 신고와 함께 제출한 것을 본다. 맞죠? 우리 예정 신고 때 매출 합계표 제출하면 확정 때도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조기 환급 때 제출했으면 별도로 예정 신고, 확정 신고 시 또 제출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미 제출된 것으로 본다. 12번. 환급 및 조기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에 일반 과세자이든 간이 과세자이든 환급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 일반 과세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환급이 발생하려면 매출세액하고 매입세액에 납부세액이 어떻게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지. 그때 이제 매출은 10개 했는데 매입을 15개 했으면 매입세액이 더 커서 환급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간이 과세자는 환급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간이 과세 파트에서 배우겠지만, 간이 과세자는 실제 매입액을 빼요 매출액의 부가가치를 곱해서 계산해요. 매출액의 부가가치. 만약 어떤 사업자가 10개를 팔았다. 10개를 팔았고 15개를 매입했다고 할지라도 15개를 빼는 게 아닌 거예요. 매출을 10개 했으면 부가가치율이 만약에 30%라면 70%가 매입, 30%가 부가가치인 것을 보아 10개의 매출했으면 10개의 30%인 3개의 납부세액을 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간이는 실제 매입세액을 빼지 않아가지고 납부세액이 마이너스가 될 수 없다. 납부세액이 마이너스가 될 수 없다. 납부세액이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으니 항상 플러스로만 내는 것이지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간이 가서 아직 안 배웠으니까 완벽히 이해하시기 힘들 건데, 기억하기를, 일반은 매입이 더 크면 마이너스 환급이 되지만 간이는 실제 매입액을 빼지 않아서 부가치를 정하기 때문에 환급이 발생할 수 없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세요. 뒤에 간이 가서 할 때 설명할게요. 두 번째,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는 각 신고기간 단위별로 영세율 적용이 대상되는 과표가 없는 경우에 조기 환급받을 수가 없다. 자, 이건 뜻이냐면, 자, 나는 수출하는 사업자야. 평소는 수출을 많이 해서 영세율이 되었고, 그렇다면 환급이 가능하겠지만, 다만 이번 과세기간만큼은 수출이 없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수출했지만 이번에는 수출 없다. 따라서 그러한 영세율 대상 사업자, 수출하는 사업자는 신고기간 단위별로 6개월 단위별로 영세율의 매출이 없으면 그때는 조기환급 대상자가 아닌 거예요. 과거에 수출했다고 해서 이번도 조기환급 대상자는 아닌 것이다. 이번 기간 중에 영세율의 매출이 있을 때만 조기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맞고. 세 번째, 영세율 적용받는 사업자의 사업장별 환급세액에 영세율 적용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이 일부 포함되더라도, 즉 수출 매출이 아닌 국내 매출 관련된 매입세액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액에 대하여 조기환급할 수가 있다. 맞죠? 아까 우리는 영세율 적용분, 시설투자분, 국내공급분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공급분 매입세액도 조기환급 대상이 되는 것이다. 네 번째,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영세율 사업자가 예정신고, 확정신고와 함께 법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자, 법에서 정하는 서류가 우리가 이제 조기환급 대상자라면 세 가지인 경우겠죠. 첫 번째, 영세율 적용 대상자라면 뭐 제출하면 돼요? 영세율 첨부 서류 제출하면 영세율 있는 놈이니까 조기환급 대상이 되고, 시설 투자한 놈이라면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 제출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힘든 놈이라면 재무구조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있죠. 그렇게 이제 법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때 예정 신고를 하는 순간 그 예정 신고가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것처럼 본다. 아까 그런 표현했죠. 별도로 이제 조기환급 신고한다 해서 조기환급 신고서라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첨부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첨부 서류 제출해서 조기환급 대상자임을 입증만 하면 예정 신고가 환급의 신고로 인정해, 조기환급 신고로 인정하고. 다섯 번째, 조기환급의 경우에는 과세기간별 6개월 단위, 예정 신고 기간별 3개월 단위, 조기환급 기간별 1개월이나 2개월 단위로 환급세액을 확정 신고 기한, 예정 신고 기한, 조기환급 신고 기한 경과 후 며칠 15일 이내에 환급한다. 맞고. 그 밑에 13번은 숙제. 이렇게 보시고, 이제는 그 밑에 14번. 올바른 것으로만 묶인 것은. 첫 번째, 부가세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라. 우리 옛날에 배웠던 일장의 사업자의 정의죠. 예전에 사업자의 정의가 뭐였어요?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용도를 공급하는 자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 문장을 보시면 영리 목적에 따라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자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틀린 거예요. 영리 목적이 하나여가 아닌 거예요. 비영리 목적이라더라도 우리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겠고. 두 번째,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이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합병을 할 날부터 합병 등기일까지 기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경우, 그래서 이거 우리 옛날에 공부하기를 우리 어떤 법인이 합병해서 소멸하면 언제 소멸하는 거예요? 합병 등기일에 소멸한다 했지. 근데 합병 등기는 4월 6일인데 실제로 합병 계약서에 의하면 합병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은 4월 3일인 거예요. 그럼 4월 3일 날 간판이랑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4월 3일 날 아직 소멸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4월 3일부터 합병 등기일인 4월 6일까지 거래는 여전히 법률적으로는 비합병 법인이 살아있고,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비합병 법인의 간판은 없어진 것이니까 그때 세금계산서는 원래는 소멸 법인이 받아야 되지만 누구를 기준으로 받아도 된다? 합병 법인을 기준으로 봐도 된다라는 특례 있었죠. 예전 세금계산 파트 4장 파트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합병 이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 합병 법인인 거예요. 이러한 합병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도 있다. 소멸 법인이 해도 되고 합병 법인이 해도 된다. 특례가 있었고. 세 번째, 조기 환급 기간의 환급세액을 조기 환급받고자 하는 영세 사업자는 조기 환급 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15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다. 는 맞는 얘기, 틀린 얘기? 틀린 얘기. 어떻게 틀렸어요? 우리가 이제 조기 환급 신고를 할 때 내가 1월부터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이 한 달치 거래 있잖아요.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한 달치 거래에 대해서 조기 환급 받는 절차는 일단 이 1개월치 거래에 대해서 언제까지 신고하고 2월 25일 날 신고하고 그 신고한 날로부터 신고 기한으로서 며칠? 15일이 환급하죠. 그럼 지금은 환급 기한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신고 기한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신고 기한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조기 환급 기간 종료일로부터 며칠 이내 25일 이내에 신고를 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항상 신고는 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이에요. 환급 기한이 신고 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 환급하는 것이지. 구분됐죠? 그래서 틀렸고. 네 번째, 과세사업과 면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그러면 신규 사업자이고 첫 과세기간에 팔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공통사용자의 처분은 어떻게? 안분 생략이죠. 왜? 우리는 처분은 전기를 해야 되는데 전기가 있어 없어? 없죠. 그렇게 해서 전기가 없으면 재화의 공가액 전부 다를 과표로 한다 하고. 다섯 번째, 23년도에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사업자가 24년 1월 1일부터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하려고 한다. 자, 이것도 우리 일장에서 배웠죠. 내가 원래는 사업자 단위였는데 이제는 사업장별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위에서 하위로 떨어지는 것이겠고, 상위에서 하위로 떨어지면 뭐 해야 돼요? 포기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포기 신고할 건데, 포기 신고는 언제까지 하래? 포기하려고 하는 과세기한 개시 20일 전까지. 포기하려고 하는 과세기한 20일 전까지. 그러면 이제 이자가 포기하려고 하는 과세기한은 24년 1기인 것이니까 24년 1기 개시일로부터 20일 전이면 23년 12월 11일까지예요. 23년 12월 11일까지 포기 신고서를 제출해야 될 것인데 12월 1일까지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한 달 전까지가 아니라 20일 전까지예요. 아시겠죠? 12월 11일까지다. 1일까지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 사업설비를 취득하여 환급세액의 신고를 한 경우, 그러면 이제 조기환급 대상자인 것이겠죠. 감가상각자산 났으니까. 그때 체납된 국세 등의 충당을 고려하지 않고 20일 이내에 환급해야 된다. 두 가지가 틀렸는데 우리 요게는데 예전에 법인 살펴봤을 거예요. 항상 우리가 세무서에서 환급을 할 때에는 바로 돌려줘, 아니면 미납세액 까고 돌려줘. 미납세액 까고. 그래서 금방처럼 체납된 미납세액을 충당하고, 충당을 고려하지 않고 틀린 거예요. 충당하고, 요체코드 틀린 것이고, 그렇게 충당하고도 마이너스이면 환급해야 될 것인데 그때 환급은 신고한 날로부터 20일이 아니라 신고 기한으로서 며칠? 15일 이내에 환급하겠지. 그래서 신고 일부터도 아니고 신고 기한으로부터고, 그리고 20일도 아니고 어떻게? 조기환급이니까 15일이고 동네방네 다 틀렸어요. 이제는 그 밑에 15번 옳은 것은 동아일 1번에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권리를 공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국내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대리납부 의무가 있어 없어? 없죠. 없는 이유는 대리납부의 요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세 번째는 무슨 요건? 매입자가 매입세액 불공개 요건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매입세액 공제받고라고 돼 있죠. 매입세액 공제되는 순간 대리납부 의무는 없다. 두 번째, 결정 경정은 원칙적으로 국세청장이 한다는 틀렸죠. 결정 경정은 관할 세무서장이 하는 거예요.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이 하는 것이니까 원칙적으로 국세청장이 한다는 표현은 틀린 것이겠고. 세 번째, 과표한 납부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이 분명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더라도 매입세를 공개할 수 없다는 틀렸죠. 추계조사시라도 분명한 세금계산서는 공제 가능하다. 그 다음에 4번, 예정신고 시 신용카드 전표 발급에 대한 세공제. 자, 우리 신용카드 발급 세공제,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세공제, 이 두 가지 세공제는 예정 확정 다 적용하는 거예요? 확정때만 적용하는 거예요? 다시 아까 우리 확정때만 적용된 사건 총 7가지 있었잖아요. 한번 기억해 볼게요. 자, 제일 첫 번째가 대손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의제매입세 공제 한도 확정신고 시에만, 재계산 확정신고 시에만, 과세사업 전환 확정신고 시에만, 가산세 확정신고 시에만, 그리고 전자신고세 공제 확정신고 시에만, 그리고 마지막 갑자기 하나가 기억이 안 나지? 마지막에 가산세인가? 가산세 했어요? 뭐가 하나 빠졌는데 다시. 제일 첫 번째가 대손세, 두 번째가 두 번째가 의제매입세 공제 한도, 세 번째가 재계산, 네 번째가 과사업 전환,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전자신고세 공제, 여섯 번째가 가산세, 마지막 일곱 번째가 일반 환급.
요까지 7가지 한해서만 확정 신고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금방 했던 세액공제, 우리 납세의무자의 세액공제가 3가지가 있는데 3가지 세액공제 중에 뭐만 전자신고세액공제 하나만 확정 신고시만 하는 것이고 예정신고시 안 되는 것이지, 나머지 세액공제인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세액공제는 예정신고시에도 동일하게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7가지 확실히 외워지고, 그다음에 이제 가산세는 중요하지 않는다. 얘는 맞죠? 가산세는 예정신고시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5번째,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개인 사업자 및 직전 과세한 공가 합계액이 1억 5천인 미만인 법인 사업자, 이 둘의 공통적인 특징은 예정 고지가 원칙, 신고가 원칙이 아니고, 이러한 사업자에 대해서 예정 신고 기간마다 직전 과세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고지하고, 맞죠? 여기까지 맞는 거예요. 그때 징수해야 될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틀렸죠? 예정 고지가 없는 사유가 몇 가지? 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50만 원 미만인 거예요. 100만 원 미만이 아닌 것이다. 보다. 16번에는 동그라미 1번, 2번만 할게요. 16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사업자는 각 과세기한에 대한 과표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과세기한 종료 후 25일, 다만 가로 열고 폐업할 때만큼은 과세기한 종료 후 25일이 아니라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된다. 맞고. 동그라미 2번에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한분에 대한 신고는 그 법인이 소멸했다고 할지라도 누구의 명의로? 소멸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해서 누가 대신 신고해? 밑에 줄에 합병 전속법인,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대신 소멸법인의 세무서장에 신고하는 것이다. 이것은 소득세에서의 비상속인의 소득세를 상속인이 신고 대행하는 것하고 똑같은 관점으로 그렇게 이해하셨고, 넘겨서 17번. 일반 과세자의 납세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사업 양도로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대가를 지급한 때 부가세를 징수하여, 저희 뭐예요? 사업 양도에 대리 납부죠. 사업 양도에 대리 납부는 양수자가 돈 줄 때 부가세를 징수하여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징수한 것을 언제까지 내래? 지급한 날이 속한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달의 말일이 한 것이겠죠. 그래서 다음 달 25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맞고. 틀렸고. 두 번째, 소득세법상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한테 권리를 공부했다. 뭐예요? 대리 납부죠. 그래서 용역이라든지 권리를 국내 사업자 아닌 놈한테 매입한 경우에는 매입자의 국내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를 권리의 공급장소로 본다. 이렇게 해야만 대리 납부를 할 수 있는 근거기 중에 다 있죠. 원래 권리는 재화이기 때문에 재화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인 것인데, 이동은 외국에서 시작했겠지만 우리는 그거 무시하고 공급장소가 한국에 있는 걸로 하기 위해서 매입자의 소재지, 사업장 소재지나 주소지의 공급장소에 있는 걸 보아 우리나라에 대리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세 번째, 납세지 관할세무상 등은 사업자가 예정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다. 예정 신고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밑에 과표와 납부세액, 환급세액을 결정정정한다. 맞는 문장. 사실 신고를 잘못했으면 결정이에요, 경정이에요? 경정이지만 부가세는 법조문이 결정경정의 사유가 하나의 법조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수님 법문구대로 이렇게 출제했다. 아까 설명했었고. 네 번째, 납세지 관할세무상은 결정한 과표와 납부세액에 오류가 있다. 과세 관청이 정했는데 잘못 정했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고쳐 못 고쳐? 바로 고쳐. 자기가 정한 것도 자기가 다시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즉시 다시 변경한다. 맞고. 다섯 번째,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세는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 맞죠? 국세는 원칙적으로 국징법에 따라서 징수하는 거지만 유일하게 딱 하나, 뭐만큼은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세만큼은 관세법에 따라서 징수하는 것이다. 됐어요? 이제는 가산세 갈게요. 가산세. 항상 가산세 강의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요. 왜냐? 뭐 잘 아시다시피 가산세가 시험에 아주 잘 출제되는 게 아니에요. 매년 뭐 한 0.5개 수준이라도 출제가 되면 꼭 공부하자라고 하겠지만, 가산세는 매년 한 0.2개, 0.3개 정도의 수준으로 출제가 되다 보니 공부량은 좀 많은데 출제 이제 빈도가 적어서 조금 이제 효율성이 떨어지는 파트이긴 해요. 네, 그나마 가산세의 이제 중요성을 따진다면 부가세의 가산세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법인세, 소득세예요. 소득세 가산세 거의 안 나오니까 옛날에 소득세 할 때도 거의 잘 설명드렸었죠. 그다음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가산세 중에서도 신고, 납부만 살짝 공부를 하자라고 했었고, 근데 상대적으로 부가세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부가세의 가산세는 뭐 대부분 좀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볼게요. 부가세의 가산세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기억할게요. 이미 법인세에서 배웠던 것처럼 신고 가산세, 납부 가산세. 그런 이제 신고 잘못한 세액의 몇 프로, 납부 안 한 세액의 뭐 일정 산씩 이렇게 가산하죠.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부가세에서는 사업자들이 해야 될 의무가 여러 가지가 있죠. 제일 먼저 사업자 등록의 의무가 있겠고,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에서 세금계산 주고받으면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의무가 있겠고, 그다음에 세금계산서 주고받으면 매출처벌학계표, 매입처벌학계표 이런 것들이 제출 의무가 있겠죠. 근데 신고 납부를 제외한 다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로 가산세가 공급가액의 몇 프로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신고 납부는 어떻게 세액의 몇 프로고, 다른 것들은 공급가액의 몇 프로예요. 자, 그중에서 먼저 이제 신고 납부와 관련된 가산세인데, 이미 이제 법인세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동되는 크게 두 가지, 무신고, 과소신고가 있고, 다시 각각에는 일반하고 부정행위가 있죠. 그때 이제 일반일 때는 무신고 세액의 20, 부정일 때는 40, 일반일 때는 과소신고일 때는 일반 가소는 10, 부정 가소는 40, 뭐 이런 건 똑같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세액의 몇 프로도 있지만 다시 매출액의 만분의 7, 만분의 14도 있죠. 그래서 여기 일반 무신고이면 매출액의 만분의 7, 부정 무신고이면 매출액의 만분의 14, 일반 가소는 없고 부정이라면 부정 매출액의 만분의 14 이렇게 있었죠. 근데 부가세는 그렇게 매출액의 만분의 7, 만분의 14는 없어요. 무조건 세액의 몇 프로만 있다. 기억하시고. 다시 이제 박스 밑에 별표 1에서요. 우리가 이제 그 영세월 매출 있죠. 영세월 매출도 세액이 0이지만 신고는 꼭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업자가 영세월 매출을 신고하지 않았으면 신고를 잘못한 것이니까 가산세를 물려야 되는데, 문제는
이 신고 가산세는 전부 다 세액의 몇 프로예요. 근데 영세율 항상 세액이 빵이니까 빵에 몇 프로 해봐야 가산세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법은 영세율 매출을 신고 누락한 경우 잘못 신고한 게만큼은 세액의 몇 프로가 아니라 매출액 공급가액의 0.5%만큼 가산을 물린다. 이런 기억하시고 별표에는 지역적인 거니까 포기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납부지연 가산세인데 기본적으로 이 납부지연 가산세는 우리가 이미 법인세 할 때 배웠고 법인세에서 배운 내용과 동일해요. 우리 옛날에 했던 복습을 해보면 납부지연 가산세는 다시 두 가지 지연이자 늦게 내는 거에 대한 거 체납자재 두 개는 아니고 먼저 지연이자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미납세 곱하기 기간 곱하기 만분의 2.2죠. 그때 이제 기간을 이제 고려할 때 주의할 거 그때 우리 이제 기간이 몇 종류가 있었어요? 세 종류가 있었죠. 최초의 법정 납부기한이 있었고 이때 이제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에서 세금 내라고 해서 고지서를 발급을 할 것이고 그때 이제 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이 있었죠. 고지서상의 납부기한 기억하시죠? 그때 내가 이제 만약 법정 납부기한은 정인데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납부했다면 우리는 이때 내야 될 것을 이때 냈으니까 전체 기간이 뒤에 낸 것인데 우리는 그때 전체 기간을 요거 1번 기간, 요거 2번 기간, 요거 3번 기간이라고 표현한 다음에 우리는 전체 지연한 기간 중에 뭐는 제외다? 2번 기간은 제외고 그렇죠. 그때 이제 날짜 계산할 때 초일 산입, 말일, 초일 산입, 불산입 혹은 말일 산입, 불산입 요 개념을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인데 기본적으로 기간 계산은 적수와 반대로 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 그러면 이제 요 1번 기간 계산할 때 초일은 불산입하고 말일은 산입해야 될 것이고 3번 기간 계산할 때 초일은 불산입하고 말일은 산입해야 되고 이렇게 계산해야 되지만 법이 좀 잘못되어 가지고 요게 좀 특이하다 했지. 우리는 2번 기간 제외할 때 제외하는 2번 기간이 발급 1부터 납부기간까지다 라고 보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전부 다 이거 5가 된다 했지. 그래서 1번 기간은 초일도 불산입, 말일도 불산입. 하지만 3번 기간은 초일은 불산입, 말일은 산입 이런 개념이 된다 라고 옛날에 설명한 바 있어요. 표정이 좀 안 좋은 걸 봐서 기억이 잘 안 나시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기간 계산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갈로 이번은 체납제재 부분. 체납제재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이 법정 납부기한까지 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모든 납세의무자에게 정되는 명령이지만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내시오는 일반적인 명령이에요. 나한테만 내려지는 특별한 명령이에요. 특별한 명령이고 이러한 특별한 나에게만 정되는 명령을 위반했다면 특별히 더 제재할게라고 해서 이 고지서 납부기한을 지나서 납부하게 되면 무조건 얼마 더 내고 시작해라? 3%. 그래서 미납세액의 3%더 내는 그러한 체납제재 가산세도 있었다. 그래서 우린 두 개 합친 게 전체 납부지연 가산세고. 다시 밑에 이제 여러분들 박스 밑에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법 문장들은 우리가 이미 예전에 법인세 할 때 다 배웠던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시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자 마지막 별표는 법인세에서 안 배웠던 부가세에만 있는 문장이에요. 이거 잠깐 설명드리면 어떤 갑이라는 사업자가 사업장이 두 개 있대요. A 사업장도 있고 B 사업장도 있고. 근데 이번에 매출을 A 사업장에서 매출했는데 B 사업장의 매출액으로 신고 납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가세는 기본적으로 사업장별 신고 납부이다 보니 A에서는 안 냈고 과다 납부고 B에서는 과다 납부가 되겠죠. 그럼 B는 과다 납부니까 잘못한 놈이 아닌 놈이어서 납부 가산세가 없겠지만 A는 안 냈으니까 납부 지연 가산세를 물린다면 나는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겠죠. 실질은 다 낸 거잖아요. 과소납부 가산납부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납부 지연 가산세를 물리지 않을게 라는 표현이다. 그래서 이거 보면 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 A 사업장에 대한 부가세를 다른 사업장 B 사업장에 대한 부가세에 더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그때는 냈어요 안 냈어요? 낸 걸로 봐줄게. 그래서 여기 지연이자 부분 요거 낸 걸로 봐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 밑에 세부사항이 있어요. 동그라미 1번은 우리가 이제 앞서 배웠는데 우리 예전에 대손세 공제를 할 때 공급 시기에는 공급자는 내고 매입자는 돌려받잖아요. 그때 공급 시기에는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기 때문에 매입자는 자신이 돌려받아야 될 시점이 언제인지 알아요. 하지만 문제는 대손이 발생한 과정이죠. 대손이 발생하면 대손은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사건이 아닌 것이다. 그러다 보니 공급자는 대손의 여건을 충족하면 바로 지가 세무서에 신고해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겠지만 매입자는 그렇게 공급자가 대손세액 공제 혜택을 받은 시점에 자신의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토해낸다 했잖아요. 근데 매입자는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매입자가 공급자의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잘못한 것인데 그때 가산세 물려 안 물려? 안 물려. 왜? 매입자가 그것을 탈세하려고 했다기보다는 몰랐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그때 이제 매입자에게는 이제 이런 경우에 가산세 안 물린다라고 했었죠. 뭐 그거 있는 내용 옛날에 배웠던 내용.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다음 주 우리 간이가세 파트에서 별 내용이니까 지금 넘어가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때도 가산세를 안 물린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신고 납부와 관련된 가산세고요. 이제부터가 이제 신고 납부 아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가산세.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미등록 가산세인데, 자 미등록 가산세의 이제 개념도 밑에 사례를 먼저 볼게요. 어떤 사업자가 4월 6일 날 사업을 개시했으면 4월 26일이 신청 기한인데 여기 5월 20일 날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세법은 사업자 등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제때 안 한 놈에게 대해서는 두 종류의 제재를 가하고 그중에 첫 번째 제재는 이미 5장 매입세액 파트에서 배웠었죠. 그때 우리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의 첫 번째가 사업자 미등록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업자 등록을 강제로 강조하기 위해서 사업 개시 사업자 등록 신청 후에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지만 사업자 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무조건 공제하지 않으면 좀 그러니 일정 시점까지는 되고 일정 시점은 안 되게끔 하는 특례 규정이 있어가지고 내가 만약 24년 1기에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면 언제까지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돼요? 24년 1기 거 받고자 하면 24년 1기 종료일부터 며칠? 20일. 1인 7월 2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했지. 그럼 7월 20일까지 신청하면 24년 1기, 24년 1월 1일부터는 될 것인데 현재 5월 20일 날 신청했으니까 어디 끝까지 되겠다? 24년 1기 거, 24년 1월 1일 이후 것은 되겠죠.
하지만 23년 2기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23년 2기를 공개받으려면 23년 2기 종료일부터 20일인 24년 1월 20일까지 시청해야 되는데 그건 안 된다. 그게 우리 옛날에 매입세 공제할 때 배웠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옛날에 배웠던 그 사건은 매출세액에 대한 제재야, 매입세액에 대한 제재야. 매입세액에 대한 제재였고 지금 하는 이 가산세는 매출액에 대한 제재인 것이다. 매출액에 대한 제재. 보면 별표 1에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로부터 며칠 20일. 이게 사업자 등록 신청이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신청하면 뭐 정상적으로 신청했으니까 가산세를 안 물리겠지만 이 기한을 지나서 신청한다든지 혹은 밑에 국외사업자. 우리 국외사업자라면 국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국외사업자라고 할지라도 아까 앞에서 배웠던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노민거 같은 경우에는 뭐 해야 돼요? 간편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간편 사업자 등록도 똑같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해야 돼요. 이것도 일종의 사업자 등록이기 때문에 안 했으면 가산세 물리겠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게 이제 작년에 개정된 올해 초에 개정된 내용인데 어떤 관점을 이해하시면 되냐면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었죠. 전자적 용역의 간편 사업자 등록은 우리나라 세무서장이 우리나라 과세관청이 미국의 구글 애플을 가서 어떻게 무릎 꿇고 빌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야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할 수 있게 해줄게. 그리고 가산세도 안 물릴 수 있도록 해줄게가 제일 처음 제안이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과세관청이 배가 좀 불렀나 봐요. 구글하고 애플이 잘 친구하니까 이제 간편 사업자 등록 제도를 좀 확정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외 사업자인데 간편 사업자 등록을 제때 안 하면 뭐 물릴게? 가산세 물릴게. 옛날에는 국외 사업자에게 한 번도 가산세 안 물리겠다 취지였지만 이제부터 얘는 물린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올해 초에 개정된 거니까 기억하시고 그때 얼마만큼 가산세를 물릴 거냐는 공급가액의 1%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 미등록 가산세는 매출에 대한 제재예요, 매입에 대한 제재예요. 매출. 그래서 미등록한 상태에서 매출에 무조건 매출액의 1%만큼은 세금을 내. 근데 그 매출액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의 전날까지. 자, 그럼 지금 같으면 우리가 이때까지 4월 26일까지 등록 신청을 하면 제때 한 것이니까 가산세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신청했으면 늦게 신청한 거잖아요. 가산세 물려야 되겠지. 그때 가산세는 언제부터의 공급가액? 4월 6일부터 5월 20일까지예요. 5월 19일까지요. 5월 19일 전날까지예요. 5월 20일 날은 사업자 등록 신청했으니까 그날은 잘한 거라는 것이죠. 반드시 전날까지의 공급가액의 1% 물리고. 그러면 여기 이번 시점에 신청하면 그때는 4월 6일부터 7월 19일까지 공급가액의 1%만큼 물리는 것이다. 여기까지 되시겠죠? 자, 다시 여러분 연결할 거. 6장 24쪽으로 가볼게요. 24쪽. 자, 우리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 이제 뒤에 보면 가산세 감면 사유들이 있어요. 이 가산세 감면 사유는 지금들 이제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다. 뭐 기한후 신고하거나 수정 신고하거나 뭐 과세전 적부 심사가 있거나 그리고 지금처럼 약간 늦게 이행하거나. 우리 법에서는 여러 가지 기한이 있는데 그 법에서 정하는 기한을 제때 이행하지 않고 늦게 이행하면 잘못한 것은 맞잖아요. 근데 약간 늦은 놈하고 많이 늦은 놈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이 학교에 8시까지 오라 했는데 8시까지 등교하지 않으면 지각이잖아요. 근데 지각에도 경중이 있는 거예요. 9시에 수업 시작하기 전까지 보면 그래도 수업 시작은 했으니까 약간 늦은 거지만 수업 시작하고 있는데 막 문 열고 들어와요. 그러면 많이 늦은 거잖아요. 제재가 달라야 되겠지. 라는 차원에서 법은 법에서 정하는 당초의 기한, 이 경과 후에 1개월 이내 이행하면 기한 경과로 부과된 가산세의 몇 프로 깎아주자? 50%라는 이제 감면 규정이 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이 사업자 미등록 관련해서 법에서 당초에 정하는 기한은 여긴데 1번 시점에 신청하거나 2번 시점에 신청하거나 지각한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얘는 많이 늦었어, 조금이야. 조금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1개월이야. 당초 기한으로부터 1개월이면 언제일 것이다? 5월 26일인 거예요. 그래서 5월 26일까지 등록 신청했으면 얘는 약간이니까 50% 깎아주지만 얘는 1개월보다도 훨씬 뒤늦게 신청했으니까 원래 물려야 될 가산세를 그대로 물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감면 규정은 주로 사업자 미등록과 관련해서 사업자 등록에서 나오니까 뭐이 정도 사례로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두 번째 타인 명의 등록 가산세야. 자, 타인 명의 등록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 사업을 할 때 갑이 사업을 한다. 갑 본인의 명의로 사업을 해야 되겠지. 근데 이제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친구인 A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혹은 친구인 A가 이미 사업자 등록이 돼 있으면 자신의 사업장의 매출액을 A 명의의 매출로 계속 생겨서 친구의 명의를 이용하거나 그래서 친구 명의로 새로이 등록하거나 아니면 친구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공급하거나 이것도 역시 갑 본인 명의로 하지 않고 타인의 명의로 한 것이니까 사업자 등록 안 한 거하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세법은 이 경우에도 위처럼 기존에는 똑같이 공급가액의 1%만큼을 가산세 물리는 걸 했지만 올해 우리 며칠 전에 12월 10일 날 세법이 통과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 2% 바뀌었다. 아시겠죠? 원래는 얘도 1%였지만 이제 얘는 몇 프로라고? 2%. 그래서 그냥 미등록은 1%, 타인 명의 등록은 2%. 그냥 미등록은 1%, 타인 명의 등록은 2% 기억하시고. 그때도 이제 공급가액이 2%인데 그 공급가액은 타인 명의로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실제로 사업을 한 날까지 그렇게 이제 타인 명의로 한 것이 확인된 날의 전날까지 아시겠죠? 그럼 별표에 보시면 우리가 타인 명의 등록 가산세를 물리는 건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거나 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사업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때는 이제 2% 물리는데 다만 1, 2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첫 번째 배우자 명의로 등록한 건데 세법은 갑 본인의 명의가 아닌 갑 배우자의 명의로 했다면 갑이랑 갑의 배우자는 같은 놈으로 놔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 명의로 등록한 것은 문제 삼지 않을게. 가산 안 물리고. 그다음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갑의 아버지가 사망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아들이 상속을 받겠지. 그러면 우리 옛날에 이제 공부했을 거예요. 옛날에 공부하기를 포괄양도로 사업장의 주인이 바뀌면 폐업하고 새로이 사업자 등록해야 되는 사건이지만 하고 설명 안 했나? 했었죠. 그에 반해서 상속으로 아버지가 하던 사업을 아들이 물려받아서 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아버지 사업을 폐업하고 아들 명의로 새로이 사업자 등록하는 거예요. 정정신고하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하는 거라 했지. 그때 그러한 사업자 등록 정정을 해야 될 것인데 안 하고 아버지 명의로 계속 사업했다는 거예요. 왜냐?
바로 아버지 돌아가고 어머님 돌아가셨네. 사업자등록 동정해야 되겠네. 이제 내가 주인이야. 는 그렇잖아요. 적어도 아버지 장례도 치르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법은 약간의 기간 동안은 아버지 명의로 사업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을 인하여 피상속이 경영하던 사업이 승계되는 경우에는 그 피상속인 아버지 명의로 해도 괜찮은데 언제까지만 상속 개시일부터 과표 신고 기한까지. 즉 상속세 신고할 때까지는 아버지 명의로 해도 괜찮고 상속세 신고 기한 지나서도 계속 아버지 명의로 사업을 하면 그때는 이제 가산세를 물리겠다. 이해되시겠죠? 그다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자 등록하고 나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겠죠. 그때 발급에 문제가 있거나 수치에 문제가 있으면 가산세를 물리겠고 그때는 이제 공가액의 1%가 원칙이지만 0.5나 2나 3을 정의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가 어느 가산세율인지 정도까지는 암기를 해줄게요. 먼저 첫 번째 0.5를 적용하는 경우인데 주로 0. 세금계산서 가산세인데 0.5인 경우는 주로 매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가산세예요. 첫 번째가 이제 지연수치. 우리 예전에 보기를 세금계산서는 공급 시기에 받아야 될 것인데 공급 시기에 받지 않고 뒤늦게 받는데요. 그때 뒤늦게 받는 거에는 총 3종류가 있어요. 1차 지연, 2차 지연, 미수치. 1차 지연은 언제까지인 것이다? 공급 시기에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 기한이고 2차 지연은 그 확정 신고 기간부터 1년인 것이고 미수치는 그 1년으로부터 1년까지 안 받는 경우가 미수치죠. 그때 이제 우리는 지연 수치든 미수치든 제재를 가하는데 제재를 가하는 방법이 몇 가지? 두 가지. 매입세 불공제도 있고 가산세도 있고. 그때 1차 지연이든 2차 지연이든 지연 수치는 매입세 공제해주고 가산세 그때 0.5%. 하지만 미수치는 매입세 불공제하고 가산세는 없다고 했었고. 보다. 다만 내가 세금계산서를 봤는데 공급 시기에 받았다고 할지라도 필요적 이상이 잘못 적혀 있으면 그때는 가산세예요, 불공제예요? 불공제이니까 가산세를 물리는 것은 아니겠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요 2차 지연, 1차 지연 수치, 2차 지연 수치 그럼 함께 똑같은 관점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선수치. 우리는 세금계산서는 공급 시기에 받아야 되지 공급 시기보다 미리 받아도 잘못된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돼요. 아니 선생님 선수치면 선발급이란 뜻이고 선발급이면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했죠. 우리 선발급 중에서 다시 적법한 선발급이 있고 위법한 선발급이 있는데 적법한 선발급이면 발급일이 공급 시기로 바뀌는 것이니까 걔는 공급 시기에 수치한 거예요. 문제 없겠지만 위법한 선수치라면 공급 시기가 안 바뀌죠. 그럼 본래 공급 시기에 받아야 될 걸 미리 받았으니까 얘도 잘못된 것이겠죠. 그럼 그러한 공급 시기 전 선수치는 어떻게 돼요? 제재하는 방식이 똑같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다. 매입세 불공제하고 가산세 둘 다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매입세 불공제를 해야 되겠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해주고 가산세를 불리는 경우 있었죠. 자 그때 위법한 선수치임에도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선발급일로부터 본래 공급 시간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에 돌아야 돼. 표정이 큰일 났네. 표정이 선발급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선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래 공시가 도래하고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우리는 언제 공제해줄게? 결정 시에는 해줄게. 신고 시에는 안 해주지만 경정 시에는 해줄게. 그래서 그러한 요건 충족해서 매입세 공개가 되면 그때는 대신에 가산세 0.5% 물린다. 옛날 우리 매입세 파트에서 했던 거예요. 중요해.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는 이제 1%를 적용한 건데 지금부터는 전부 다 공급자 쪽 얘기예요. 자 우리 뭐 공급자 같은 경우에도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될 것인데 공급 시기보다 뒤늦게 발급했으면 지연 발급, 미발급이라는 관점이 있겠죠. 근데 매입자하고 다르게 매입자는 1차 지연, 2차 지연 둘 다 있지만 공급자는 뭐만 있다? 1차 지연만 있지 2차 지연 없어요. 그래서 공급자의 이제 지연은 확정 신고 기한까지. 공급자의 1차 지연은 공급 시기에 확정 신고 기한까지 발급하면 지연 발급 이어서 1%, 확정 신고 기한을 지나서 발급하면 미발급 2%를 물리죠. 그리고 또한 필요적 기상 부실기지일 때 매입자는 불공제이지만 공급자는 1% 가산세라는 거 얘도 역시 배웠고. 다만 위에 놈이든 아래 놈이든 이러한 필요적 기상이 잘못 적혔을 때 다른 기재 사항으로 그것이 착오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문제 삼아 안 삼고 예전에 했던 거.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이제 전자를 발급해야 될 의무자인데 전자를 발급하지 않고 종이를 발급했다는 거예요. 자 그때 공급자하고 매입자 구분해야 돼. 먼저 매입자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안 받고 종이를 받은 게 매입자가 잘못한 거야? 그건 아니죠. 상대방이 전자 의무자인지 아닌지를 매입자는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때 매입자는 어떻게? 매입세 공제하고 아무런 제재가 없지만 누구는? 공급자는 제재를 해야 되겠죠. 공급자는 전자 줘야 될 건데 종이 줬으니까 원래는 미발급이어서 2%를 물려야 되지만 종이라도 발급했으니 몇 프로? 미발급임에도 1%.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요거는 이제 안 배웠던 거예요. 어떤 갑이 자신의 사업장이 두 개가 있어요. A 사업장도 있고 B 사업장도 있는데 A 사업장에 송급했으면 A 사업장 명의로 생계산 발급해야 될 건데 B 사업장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한 거예요. 그럼 이것도 역시 A 사업장의 명의로 생계산 발급하지 않은 것이니까 원래는 미발급이 돼야 되지만 B 사업장 명의라도 발급했잖아요. 종이라도 발급하고 다른 사업장 명의라도 발급했으면 미발급임에도 몇 프로? 1%만 정상을 참작해서 1%만 물릴게. 기억하시겠죠? 자 이제는 2% 물리는 경우 미발급인 경우 미발급. 다만 이제 미발급 중에서도 아까 앞에서 했던 종이 발급하거나 타사업장 발급하면 그때는 1%. 자, 그 다음에 이제 2, 3번이 허위 발급, 허위 수치예요. 자, 허위 발급, 허위 수치의 정의는 밑에 이제 그림으로 볼 건데 앞에서 살짝 소개했었죠. 이번에 이제 갑이 매입자 을에게 공급을 했어요. 그럼 세금계산서는 갑 을로 발행을 해야 될 것인데 첫 번째는 공급자는 갑 제대로 적었지만 매입자가 을임에도 누구로? A로. 그래서 이게 허위 발급. 반대로 허위 수치는 매입자는 맞는데 공급자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급자 쪽이든 매입자 쪽이든 한 놈이 잘못된 것을 우리는 이제 허위 발급, 허위 수치라고 하고 이러한 허위 발급, 허위 수치는 실무적으로 부가세 탈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까지는 설명드리지 않을게. 죄질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가산세를 몇 프로나 2%나 물리겠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과다기재 발급, 과다기재 수치. 자, 갑을 간의 거래는 실제 거래는 1,000원이지만 세금계산서에는 1,200원 플러스 120원을 준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 매입자가 이제 매입세 공제를 많이 돌려받기 위한 거예요.
그럼 생긴 매출자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매출자는 많이 낼까 튈까? 튀고 매출자는 안 내고 튀고 매입자하고 왕창 돌려 맞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조세의 피해를 위해서 짜고 치는 고소비고 이렇다면 얘도 제재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2%예요. 다만 이때 이제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때 공급가액이 2%인데 그 공가액은 1200 가일까 아니면 잘못 적은 200원 아닐까? 200원. 그래서 과다하기 기준 200원의 2%인 것이 1200원의 2%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이 이제 3%짜리. 자, 3%짜리는 가공인데 현재 갑이 을에게 물건 안 팔았어요. 물건 안 팔았으면 생계에서 가입하면 안 되겠지. 즉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갑, 을 간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부족하는 거예요. 자, 얘는 이제 몇 프로? 3%인데. 자,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할 것. 금방 했던 허위하고 과다하고 가공 있잖아요. 이것들은 전부 다 짜고 치는 고소비예요. 과다라든지 허위라든지 가공은 공급자만 잘못하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매입자도 적극적으로 이제 세금계산서 잘못 작성하는데 함께 공모를 한 것이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둘 다 제재를 받아요. 그래서 그때는 발급자 2% 3% 가산세고 매입자도 2% 3% 가산세가 있는 것이다. 원래 이제 매입자는 0.5%만 있고 2% 매입자는 0.5%만 있는 게 일반적이지만 지금처럼 짜고 치는 고수일 때는 매입자도 2% 3%가 있다는 거. 그리고 특히 허위 과다하고 가공 중에 누가 제일 나쁜 놈이에요? 가공이에요. 얘는 아예 거래도 없었는데 거래가 있는 것처럼 조작한 것이고 앞에서 했던 허위라든지 과다는 거래는 있는데 뭔가 잘못된 것이죠. 명의가 잘못되어 있거나 아니면 금액이 잘못되어 있거나 그런 것은 2%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한 금방 했던 이러한 허위, 과다, 가공의 경우에는 올해 하나 새로 개정되었죠. 이런 사건이 있으면 무슨 사유에 해당한다? 이런 사유가 있으면 무슨 사유에 해당한다? 이런 사건이 있으면 무슨 사유다? 수시부가 사유에 해당한다. 거기는 아까 우리 1교시에 배웠던 것이죠. 이러한 허위, 과다, 가공이 있으면 수시부가가 적용이 될 수 있다까지도 연결해서 기억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이제 3번인데 얘는 뭐 좀 지역적인 내용이에요. 보험 차원에서 설명 한번 해보면 자 어떤 자가 비사업자래. 그래서 사업성이 없는 놈이래요. 그런데도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았대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가공인 거 맞겠죠? 가공은 가공이고 가공이니까 얘도 제재를 가해야 될 것인데 그때 제재를 가하는 방식은 첫 번째 우리 사업자가 아니면 부가세는 납세의무자 아니에요? 납세의무자 아니죠. 그럼 가산세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놈은 조세 회피 탈세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놈이기 때문에 제재하기 위해서 납세의무자가 아님에도 뭘로 간주한다? 사업자인 것으로 간주해요. 납세의무자인 것을 보고 가산세 물릴 때만큼은. 그리고 그때는 이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 사업자 아님에도 주고받은 놈에게 관할 세무서장이 가산세를 징수한다. 이런 표현이 있고 여러 되시면 기억하시고 여러 되시면 적으시고 자 이제는 이제 이렇게 세금계산서 주고받았으면 다시 그렇게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돼요. 그때 이제 세금계산서 발급한 놈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개표를 제출해야 될 것이고 반대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놈은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해야 될 것인데 요 놈의 제출은 각각의 의미가 좀 달라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매출했어 10개 매출했어요 10장의 세금계산서 발급했어. 그런데 세무서에 9장만 제출해요. 그럼 한 장을 제출하지 않은 이 놈은 나쁜 놈이에요 불쌍한 놈이야? 나쁜 놈. 내가 원래는 10개를 매출해야 될 건데 9개만 매출한 것처럼 한 개를 숨긴 거잖아요. 그래서 매출 처벌 합계표를 늦게 내거나 안 낸 놈은 나쁜 놈이에요. 근데 반대로 매입자 내가 10장의 세금계산서를 봐서 10장이나 공제받을 수 있는데 신고할 때 9장만 제출한 거예요. 한 개를 누락했다는 거예요. 그럼 한 개를 공제받지 못했겠죠. 나쁜 놈이에요 불쌍한 놈이야? 불쌍한 놈. 완전히 컨셉이 다른 것이다. 매출의 합계표에 문제가 있는 놈은 나쁜 놈. 매입의 합계표를 늦게 제출한 놈은 불쌍한 놈. 딱 그 정도의 개념을 가시고 볼게요. 먼저 매출 합계표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면 공가액의 0.5, 0.3이에요. 먼저 0.3은 지연 제출. 우리 항상 이제 세법에서 지연이다, 미나의 관점은 확정신고 기한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1기 예정 때 거래야. 1기 예정 때 거래면 1기 예정 신고 때 제출해야 될 건데 우리 예정 신고 때 누락한 건 언제? 확정 신고 때 제출한 거 아시겠죠? 그래서 예정 때 제출할 걸 확정 때 제출하면 어쨌든 늦게 제출하긴 했지만 확정 기한 안에는 제출했잖아요. 그럼 이게 바로 뭐다? 지연. 내 컨셉이어서 0.3이겠고. 근데 그에 반해서 내가 예정 때 누락한 걸 확정 때도 누락한 거예요. 확정 때도 누락했다가 확정 신고 기한이 지나서 수정 신고 시 제출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정 신고 시 제출하면 지연이에요, 미예요? 입니다. 언제까지 뒤늦게 제출해야만 지연인 것이다? 확정 신고 기한까지. 확정 신고 기한을 지나서 신고하는 게 수정 신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 신고나 경정으로 적발돼서 제출하면 미제출인 것수고와 0.5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합계표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가산세는 0.5가 원칙이에요.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부식이제 우리가 이제 세금계산서 부식이제든 매출 합계표 부식이제든 똑같이 가산세 제재를 가는 것이겠고. 그다음 이제는 전자세금계산 전송. 자 조금 전에 했던 이러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기본적으로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때 제출하는 거야. 근데 내가 종이 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했다면 그때는 뭐 해야 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에 전송을 해야 되고 그때 합계표하고 전송은 큰 차이가 있지. 합계표는 모아서 제출하는 것이니까 언제 제출해요? 신고할 때 4월 25일, 7월 15일 신고할 때 제출하는 거지만 전송은 모아서 제출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에서 바로 하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에서 바로 하니까 언제까지 전송해야 돼요? 전자 발급일에 다음 날까지. 그때 다음 날까지 전송을 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다음 날까지 전송하지 않고 뒤늦게 전송했어요. 그럼 이때도 역시 지연 전송, 미전송이 똑같이 있겠고 지연 전송, 미전송의 가르는 기준은 뭐겠다? 확정 신고 기한이겠죠. 그래서 확정 신고 기한까지 전송했으면 지연 전송으로 0.3. 확정 신고 기한까지 전송 안 했으면 미전송으로 0.5고 그래서 0.5, 0.3은 조금 전에 합계표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전자 전송은 이름은 합계표가 없지만 종이를 제출하는 게 합계표 제출. 전자를 세무서에 알려주는 게 전송. 똑같은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매입 합계표. 자, 아까 얘기했듯이 매입 합계표를 내가 뒤늦게 제출했대요. 매입 합계표를 뒤늦게 제출하면 불쌍한 놈, 나쁜 놈.
불쌍한 놈. 이어서 매입 합계표는 가산세가 없는 게 원칙인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물린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앞쪽 5장에서 배웠어요. 내가 예정 때 제출해야 될 것을 확정 때 제출하면 불쌍한 놈. 확정 때도 제출하지 않고 수정 신고나 경정 청구나 기한 후 신고 제출하면 불쌍한 놈. 근데 확정 신고나 수정 신고 같은 자발적인 제출이 아니라 경정시 제출하면 그때는 나쁜 놈. 왜 경정시 제출하면 나쁜 놈이다? 탈세하다가 걸리니까 되는 것이죠. 내가 매출도 3개 누락하고 매입도 3개 누락해서 둘 다 매출 매입을 동시에 누락했는데 이번에 세무조사 시 매출 3개 누락이 걸리니까 저 죄송하지만 매입 3개도 누락했어요. 매입세 공제 해주세요라는 것이죠. 이렇게 매입 합계표를 경정시 제출하는 것은 그때는 뭐다? 나쁜 놈의 컨셉이어서 가산세가 있고 그때 가산세는 0.5예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처음 배우는 건데 내가 세금계산서에는 100원 플러스 10원으로 잘 적혀 있는데 합계표에만 150원 플러스 15원으로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입처별 합계표의 금액을 매입세를 과다하게 적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나쁜 놈이야 불쌍한 놈이야? 나쁜 놈인 거예요. 매입처별 합계 표출하면 혜택인데 그 혜택을 지가 받을 것보다 더 많이 적었으니까 과다하게 혜택을 주세요라고 한 놈이니까 당연히 나쁜 놈의 컨셉인 거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때도 역시 과다기재도 가산세를 물리고 그때 과다기재도 전부 다가 아니라 과다기재 금액에 한정해서 그래서 아까 앞에 했던 과다기재일 때 2% 물리고 과다기재일 때 매입처별 합계표 가산세 물리고 전부 다 과다기재 잘못된 부분에 한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 밑에 있는 신용카드 전표 수익명 제출은 역시 위에 있는 7번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앞에서 공부하기를 세금계산서 받으면 세금계산서 매입세 공제고 신용카드 전표는 원래는 세금계산서가 아니어서 안 되지만 뭐 대신 받은 신용카드 전표는 세금계산서 대신에 받은 신용카드 전표는 매입세 공제준다 있잖아요. 그때 세금계산서는 합계표를 알려주는 것이고 세금계산서 대신에 받은 신용카드 전표는 수령명세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럼 이 수령명세서가 매입처별 합계표하고 똑같은 거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도 이제 아까처럼 경정시 제출한다든지 과다기재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똑같이 0.5% 물린다. 그래서 위아래는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가산세의 세부적인 내용은 이 정도까지 알으세요. 교재는 뭐 이거 말고 더 있지만 거기까지는 좀 너무 지역적이다. 자, 그 다음은 이제 10번 가산세의 중복적인 필드인데 자, 이거는 뭐 1차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와요. 뭐 2차 시험에만 응용되어서 나오는 정도의 내용이고 근데 뭐 특별히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살짝 소개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항목별로 외우려면 눈물이 앞을 가려요. 이건 절대로 외우는 거 아니고 이해만 하시면 돼.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어떤 사업자가 매출을 했는데 그때 그 매출이요 사업자 미등록 상태에서 매출을 했대요. 그럼 미등록 가산세 물리겠지. 또한 그때 그 매출이 세금계산서를 또 잘못 발급했네. 그럼 세금계산서 무슨 가산세 물리겠죠. 그다음에 매출처벌 합계표인데 거기 또 잘못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A에게 판 하나의 매출액에 대해서 미등록 가산세도 물리고 세금계산서 가산세도 물리고 매출 합계표 가산세도 물리고 한다면 너무나 많은 가산세가 있겠죠. 그래서 법은 하나의 매출액에 대해서는 하나의 공급가액 가산세 물릴게. 하나의 매출 우리가 공급가액에 대해서 가산세 물리는 것들 있잖아요. 미등록이나 세금계산서나 합계표나 같은 이렇게 공급가액의 몇 프로 가산세 물린 것들은 하나의 공급가액은 한 개의 가산세가 물리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러면 금방 했던 사례에서 내가 미등록도 물려야 되고 세금계산서도 물려야 되고 합계표도 물려야 된다면 그 중에 하나만 물린다면 큰 거 작은 거 큰 거를 물리겠죠. 그래서 여기 동시에 적용될 때는 큰 거 하나만 물리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처럼 세금계산서도 1%고 미등록도 1%면 그때는 뭘 물린다? 먼저 발생한 사건. 그래서 항상 사업자 등록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의무잖아요. 이해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발생한 사건을 한다. 그럼 결과적으로 미등록이 물려지면 동일한 1%안 물리고 미등록이 먼저니까 그 다음에 적은 0.5%안 물리고 이런 식인 거야. 다시 갈로 2번도 마찬가지로 허위 발급이란 건 갑이 을에게 팔았지만 A에게 판 걸로 생계 작성한 것이죠. 그러면 일단은 매입자가 다르니까 허위 발급이어서 2%고 그런데 우리는 갑이 을에게 판 건 발급해야 되는데 A에게만 발급했으니까 을에게 발급 안 한 거니까 동시에 미발급이기도 한 거예요. 그럼 허위 2%와 미발급 2%가 동시에 적용될 건데 우리는 둘 다 적용하지 않고 허위 2% 하면 미발급 2%는 안 할게. 그냥 뭐 허위로 2%인지 미발급으로 2%인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똑같이 두 개의 2%가 있으면 하나의 2%만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과다기재도 마찬가지죠. 과다기재했으면 과다기재 2%도 물려야 되겠고 필요적 기상 부실기재 1%도 물려야 될 것인데 그때는 뭘 물린다? 큰 거 2%. 그래서 2% 정도면 1%안 하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는 다 마찬가지예요. 2%나 3% 정도면 1%, 0.5% 이런 것들은 안 하겠고 또한 1% 정도면 0.5%안 하고 그 다음에 전자전송. 자, 이거 설명할 건데 우리가 앞에서 공부하기를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 돼요. 근데 전송을 안 했대. 그럼 전송을 안 하면 그때는 매출합계표를 제출해야 돼요. 우리는 전송을 했다는 전제하에 매출합계표를 제출 안 해도 되는 것이지 전송을 안 했으면 매출합계표를 제출해야 되겠죠. 그때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기억해보죠. 언제까지 전송하면 합계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혹은 확정신고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11일까지 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하면 합계표 제출을 생략할 수 있고 왜 11일이냐? 우리 후발급이 다음 달 10일인데 그 다음 달 10일 날 후발급하면 그 다음 날까지 전송하는 것이니까 4월 11일, 7월 10일까지 이제 국세청 전송 데이터베이스가 열려 있죠.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어떤 자가 전자를 발급했는데 7월 11일까지 전송을 안 했대요. 그럼 7월 11일까지 전송도 안 하고 7월 25일 날 합계표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전송 안 했으니까 전송 가산세고 그 다음에 합계표 제출하지 않았으니까 합계표 가산세 물려야 돼 있지만 둘 다 물릴 수는 없으니 하나 물리겠고 둘 다 0.5달이잖아요. 그러면 뭘 물린다? 먼저 발생한 사건. 전송을 먼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송 안 했을 때 합계표 제출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전송을 물리면 합계표는 물리지 마라. 그런 의미예요. 이것도 뭐 똑같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지금 8번 마찬가지 하시고 마지막 9번 우리가 이제 예정 신고를 해야 될 것인데 예정 신고 누락했대요. 그런데 예정 신고 누락한 건 다시 어떻게?
확정 신고해야 될 건데 거기에도 누락했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신고 누락을 몇 번이나 한 것이다? 2번이나 한 거니까 그럼 신고 불성시 가산세와 납부 부정시 가산세를 2번 물릴 거예요? 그렇지는 않겠다. 하나의 세액을 2번이나 누락한 것이니까 한 번만 물리되 항상 한 번만 물릴 때는 뭐를 먼저 발생한 사건. 예정이 먼저 발생했어요. 예정신고 누락이 먼저 발생했어요. 확정신고 누락이 먼저 발생했어요. 예정신고 누락이. 그래서 그때는 예정신고 가산세를 정의하면 확정신고 가산세를 정의할 필요는 없다. 되시겠죠? 그래서 뭐 그러한 이 처음에 했던 이 관점으로 뭐 이해하시면 다 돼요. 그 다음에 감면. 우리가 이미 앞에 법인사할 때 했던 것처럼 내가 당초에 과소신고했는데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이렇게 깎아준다라고 했었고 그때 이제 좀 힘들겠지만 여력 대신에 외우자. 그때 여기와 관련해서 이제 해석에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사실 이제 이 해석에 관한 문제는 1차 시험에는 아직까지 안 나왔고 2차 시험에만 한번 나왔던 내용이에요. 보험 차원에서 설명하기는 해볼게요. 자, 뭐냐면 내가 4월 25일 날 예정신고 누락했는데 7월 25일 날 확정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확정신고를 했다고 할지라도 당초에 예정신고 누락한 것은 잘못한 것이니까 신고 가산세하고 납부 가산세 물려줘야 되겠죠. 그때 세법의 입장은 어떻게 되냐면 예정신고 누락한 것을 다시 확정신고하면 이게 일종의 수정신고인 것처럼 간주돼요. 예정 누락분을 확정하면 일종의 뭐다? 수정신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깎아줄 것인데 그때 그 가산세를 몇 프로 깎아줄 거냐가 이제 문제인 것이다. 그것의 이제 해석은 바로 이거예요. 법정신고기한. 법정신고기한의 의미예요. 우리 법정신고기한은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법정신고기한의 의미는 야, 확정신고기한만 법정신고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해석이었어요. 예정신고는 최종적인 신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신고가 최종적인 신고 아니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여기 확정신고 기한이 법정신고 기한인 것이어서 그러면 내가 이 시점에 수정신고한 것은 이때 해야 될 것을 뒤늦게 신고한 것은 맞지만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의 컨셉인 거예요. 그러니까 몇 프로 깎아주라? 90%. 그게 이제 첫 번째 해석의 관점이고 두 번째 해석의 관점은 야, 아니다. 저기 있는 예정신고도 꼭 해야 되는 것이니까 쟤도 법정신고 기한이다 라고 해석하면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몇 개월 만에 신고한 것이다? 3개월 만에 수정신고한 것이니까 3개월 이내에서 몇 프로? 75%.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국세청에서 예규가 나오기를 2번으로 해석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바꿀게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해석이 좀 반대하는 편이긴 한데 저는 앞쪽 해석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걸로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결론 수정신고 시 예정신고 시 누락한 걸 확정신고 시 신고하면 예정신고 시 누락한 걸 확정신고 신고하면 예정신고 가산세는 물리는데 그 예정신고 가산세에 몇 프로 깎아줄게? 75% 깎아줄게. 아시겠죠? 그리고 항상 우리 수정신고는 신고 가산세만 깎아주는 것이지 이러한 납부 지연 가산세를 깎아주는 건 아니에요.